오늘, 내일 생일. 늘 그렇게 생일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짐작하며 기대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가상에 불과했다. 그날 아침 일어나서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집에서 데리티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완다 이상한 기운이 나를 감쌌다. 그의 눈빛은 다른 날보다 깊고 피로한 듯한 표정도 보였다. 손톱에 묻어있는 먼지나 얼룩이 보일 정도로 지친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 미소가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지만 내가 먹던 음식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맡아본 적 없는 오래된 책장의 향기와 비슷한 냄새였다. 순간 내 몸은 얼어붙었다.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 아닌 다른 음료를 계속해서 따라주던 그에게서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피곤해 보였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오늘 정말 고마워. 생일 선물도 준비했다고 이진혁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내가 원하던 커플링이 아니라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가방이 들어있었다. 그 가방은 그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남았다. 이 선물은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이 아니었고 그가 나의 취향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선물은 그가 나를 위해 고른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가 느낀 진요한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다. 가방에서 나는 냄새는 더 이상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집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유하게 땅속에서 올라오는 진흙 냄새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냄새가 진혁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길을 걷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가 내게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나를 이곳에 데려오게 된 이유를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한 한편의 연극일까? 그의 행동이 너무 완벽하고 그가 준비한 것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길을 걷던 중 나는 진혁 씨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니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가 따라갈 시선은 바로 길 건너편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 건물은 고요하게 서 있었고 내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건물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 위해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저기, 왜 그런 곳을 보고 있어? 내가 물어보자 진혁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표정은 닌유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결국 나에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뭔가 이상해서 그가 그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였다. 나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건물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나는 그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 길을 쓰기 전에 나는 내 몸이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갑자기 목이 빡빡해지면서 나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졌다. 잔든 불빛이 깜빡이며 나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겹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 순간 나는 진혁 씨가 준 선물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가방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더 강해지며 내 몸이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 가방을 꺼내어 다시 살펴보았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가방 안에는 무엇인가 두꺼운 종이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문서였다. 문서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고 그 글자들이 마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것을 읽으려 할 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창문이 스스로 열렸다. 문서에서 나오는 차가운 본질에 의해 나는 그제야 진혁 씨가 오늘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가 준비한 선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이 모든 시간이 단순히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진혁 씨는 나에게 다가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계의 저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오늘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니, 사실은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내년 내 생일이 되면 기대하게 된다.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진혁 씨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주겠지? 딴짝 이벤트, 숨겨둔 선물, 혹은 단순한 생일 축하 메시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내 예상은 늘 빗나갔다. 올해도 예매는 아니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평소의 그 맑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늙은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말하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잘 안 들렸고 나는 순간 전화가 잘못 연결된 줄 알았다. 진혁 씨? 맞아, 라고 물었더니 나야. 오늘은 나가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그 순간 왠지 모를 쌀한 기운이 긴 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그가 아프다는 말에 걱정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보다는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벅이 아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겠지만 오늘은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몹시 초라해 보였다. 오늘이 내 생일이란 걸 알면서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을 써도 달라질 건 없을 테니까.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어제의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시기를 보니 7시 45분. 분명히 오늘이 1월 15일이어야 하는데 다시 1월 14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뭐야, 시기가 잘못된다? 폰을 확인했더니 날짜도 1월 14일. 반려견, SNS 아닌 뉴스 헤드라인. 전도 1월 14일이었다. 어제 꿈을 꾼 건가 싶어 다시 머리를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일단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바라보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피로감이 얼굴에 가득했다. 하지만 더 기이했던 건 내 왼쪽 팔목이었다. 거기엔 어젯밤에 없었던 붉은 손자국 같은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거 뭐야? 손톱 자국처럼 보이기도 했고 누군가 반하게 붙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젯밤에 되길래 눌렸던 자국일 수도 있으니까. 그날 오후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바로 받지 않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또 그 목소리였다. 기괴하게 느껴질 만큼 낯선 목소리. 진혁의 목소리가 아니라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말하는 듯한 음성.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진혁 씨? 맞지? 나야. 목소리의 어조와 단어 선택은 분명 진혁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어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엔 그의 음성만 맴돌았다. 정말 진혁이 맞았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저녁 8시쯤 진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 앞 카페로 나올 수 있어?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프다면서 왜 카페에 있어? 라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답장을 보낸 후 카페로 나갔다. 밖에 나가보니 겨울에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카페에 도착하자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건 진혁이 아니었다. 그곳엔 지저분한 옷차림의 한 노숙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신기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수가씨.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누구세요? 진혁씨라. 나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붉은 천에 쌓여 있었고 천의 끝부분엔 검은색 얼룩이 던져 있었다. 그 얼룩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받아. 이건 진혁씨의 선물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천한 자체가 너무 무서웠다. 싫어요. 전 받을 생각 없어요. 당신 누구예요? 진혁씨는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받아야 해. 반대라면 진혁이 미련해질 테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진혁씨, 어디 있는데요? 남자는 눈을 치켜뜨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리고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진혁씨는 진이 여기 없어. 그 순간 붉은 천 속에서 무언가가 미지하게 움직였다. 천 안에서 들려오는 똑 파는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도망쳤다. 남자는 뒤에서 쏘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라고 외쳤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다시는 진혁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12시. 갑자기 내 방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거실에 있던 TV가 갑자기 켜지더니 화면에 2023년 1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뭐야, 또. 밤이 들어도 다시 뛰어나는 건 또다시 1월 14일 아침이었다.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하지만 매번 조금씩 달랐다. 오늘은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일 1월 14일로 돌아왔다. 이 하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내 일기를 이렇게 적었다. 2023년 1월 14일. 나는 아직도 이곳에 닫혀있다. 민수는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지금도 새벽만 되면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민수는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다음에 14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대신 13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한층을 더 올라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3층의 순이전 현관등 불빛이 깜빡였다. 데일리, 뭐야? 또 깜빡거린다. 민수는 괴수롭지 않게 여겼다. 현관등이 오래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단을 한두 발자국 오르려던 순간 창문 쪽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누구지? 창가에 서 있던 사람은 민수가 사는 아파트의 앞집에 사는 여자였다.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해서 사람들 사이에선 결쿄 조금 이상한 여자 결쿄로 불렸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밤에 저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민수는 그녀가 뭘 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개스럽지 않게 여긴 채 그녀를 지나쳤다. 그런데 그때였다. 푹, 푹, 푹. 계단 아래에서부터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날아오르듯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다. 뭐지? 사람인가? 민수는 뒤를 돌아봤다. 계단에 뛰어 올라오는 것은 어린 여자아이였다.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하얀 원피스만이 신기하게 보였다. 바위는 묘하게 떨어져 뼈로 계단을 뛰어오르더니 창가에 서 있던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바위가 뭘 하려는지 예단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꽉! 바위의 작은 손이 여자의 다리를 단하게 붙잡았다. 여자는 그저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았을 뿐이다. 은하. 민수는 균형을 지났다. 하지만 그 균형조차 멈출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바위는 그 작은 손으로 여자의 다리를 잡아 그대로 창 밖으로 밀어냈다. 여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허공으로 떨어져 갔다. 뭐야 이게. 민수는 정합하며 창가로 달려갔다. 밑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분명 떨어졌는데, 없어. 그 순간 민수는 옆을 보았다. 없었다. 조금 전 창가에 있던 그 여자아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발소리도 인기척도 없이 말이다. 민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죽을 만큼 무서웠다. 며칠 후, 민수는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이터에 들렀다.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뭔가 계속 불안했다. 그러던 중 그 아이를 다시 보았다. 놀이터의 그네에 앉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네를 타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멈춰섰다. 그 아이 맞아?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의 아이였다. 그날 밤, 남자는 철을 몰고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다. 갑자기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긴 머리의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뭐야? 남자는 속도를 줄이며 창문을 열었다. 여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한편 머리카락이 길었다. 죄송한데 길을 잃었어요. 저를 조금만 태워다 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머뭇거리다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에 탄 여자는 이상한 냄새를 풍겼다. 판 냄새야. 촉촉하고 비릿한 냄새야. 남자는 내심 불쾌했지만 이미 차를 태운 상황이라 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어디로 가시죠? 저기 파란 묘지 근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자는 소름이 돋았다. 묘지 근처요. 네, 거기요. 친구가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는 선뜻한 느낌에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여자는 문을 열고 내렸다. 고마워요. 그녀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자는 차를 몰고 떠났다. 하지만 깸미러에 비친 장면이 그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녀 달려오고 있었다. 미친 듯이 차를 향해 달려오던 여자는 갑자기 머리카락을 창문에 던졌다. 으악. 긴 머리카락이 뱀처럼 꿈틀대며 창문에 달라붙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쾅! 쾅! 여자가 차 문을 맨손으로 내리쳤다. 차가 흔들린 한편 강한 충격이었다. 그만야. 그만하라고. 남자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며 그녀를 멀리 따돌렸다. 겨우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다. 문을 여는 순간 툭 하고 뭔가 떨어졌다. 발밑을 보니 머리카락이 붙은 고기 조각이었다. 으나. 남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정형칼을 손에 쥐자마자 익숙한 무기단이 느껴졌다. 내 손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칼은 소나돼지를 자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도 내 앞에 놓인 것은 소도 돼지도 아니었다. 내 앞에 놓인 것은 사람의 시체였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남았지만 아직도 이 풍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뼈를 자르는 판날 소리와 고기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묘한 내수가온이 올라왔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쥐 단단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 푸.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정신에 집중하지 않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았다. 정면칼을 천천히 들어 올려 시체의 가슴 부위에 다져다 댔다.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다. 칼이 살갗을 파고들 때의 그 부드러운 촉감은 지금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마치 너무 쉽게 잘려나가는 부드러운 천 같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묘한 감각이 졸음을 돋게 만들었다. 가죽을 벗기고 근육과 지방을 부위별로 나누고 내장을 꺼내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는 몸에 되었지만 잠시는 그렇지 못했다. 쥐 작업을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엔 자꾸 불길한 상상이 떠올랐다. 쥐 시체가 갑자기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내 목을 붙잡으면 어쩌지?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 전이었지만 머리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그 상상이 맴돌았다. 하! 나는 작업 중간에 잠시 손을 멈추고 독한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술 없이는 도저히 못하겠어. 쥐는 술 없이는 버틸 수 없었다. 술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이나마 안정됐다. 나는 다시 손질을 시작했다. 고기처럼 보이도록 부위를 깔끔히 자르고 기르간 부위를 정리해서 캔스키리리스 쟁반 위에 올렸다. 꽃지나. 다 됐어. 와서 정리해. 큰 소리로 외치자 곧 공장 뒤쪽 문이 열리며 꾼진이가 들어왔다. 꾼진이는 그곳에서 나와 한 길 일하는 동료였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지식이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능숙했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여자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와 시체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눈이 나를 보고 있어? 내가 방금 장난의 시체의 머리가 여전히 내 쪽을 보고 있었다.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심장이 시차게 뛰기 시작했다. 물론 시체의 눈이 움직일 리는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착각이 들었다. 나는 겁을 먹은 듯 꼰김이에게 물었다. 꼰김아, 그거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무섭다? 꼰김이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표정이 너무나도 흔하다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그날 딱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차가웠다. 본전의 바깥은 어두컴컴했고 주위에는 불빛 하나 없는 허덕을 판돈이었다. 정육권자는 외곽에 외롭게 서 있었다. 김 실장이 몰고 온 트럭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는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벌써 고기 손질 끝났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문가 다 된대. 김 실장은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뒤집 웃으며 대포했다. 그렇게 빨리 전문가가 될 리가 있나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내가 담배 한 개비를 더 떼며 물었다. 근데 꼰김이 그 어린애가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김 실장은 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애기다 빚을 짜서 끌려온 거야. 원래 술집에 꽂았는데 손님 혓바닥을 깨물어버려서 기적으로 남긴 거지. 여기서는 묵묵히 일이나 하면 괜찮으니까. 나는 김 실장의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다. 이곳에 온 이상 사람의 서란 땅은 궁금하지 않았다. 대충의 이곳에서 살아기라는 건 더 큰 불행이 씌운 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선두, 끝나지 않는 악몽. 새벽 2시, 갑자기 공장 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푹, 푹, 천천히 울리는 소리였다. 공장 문이 흔들리는 소리였다. 누구지? 김 실장은 이미 봤을 텐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문 밖엔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들리던 소리가 뚜렷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수산하게 불어왔고 먼지와 함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펀 냄새.
그때였다. 내 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쇳, 쇳.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발끝에 뭔가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내려보았다.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이 내 발 옆에 있었다. 분명히 내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귓가에 차가운 숨결이 닿았다. 누군가가 내 귓가에 아주 가까이서 속삭였다. 너도 봤어. 나는 기념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본전의 불을 잔뜩 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샜다. 새벽이 되자 김 실장이 다시 공장에 들어왔다. 그는 내 상태를 보고 말했다. 왜 그래, 귀신이라도 봤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확신했다. 이곳은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보기 전질이 끝난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피곤함보다는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이 공장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지만 머릿속의 불필감과 불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매트 위에 등을 대고 누웠다. 천장에 넓고 녹슨 철제 구조물이 뒷반의 조명을 어둡게 반사하고 있었다. 눈을 감아보았지만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떠다녔다. 지금 쥐 서늘함은 대체 뭘까? 두려움일까?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저 실증이나 자기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혼자자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 밤이 오지 않는 밤이 지속되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결국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꽃님아, 반자년 이리 좀 와볼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엔이 떨리는 끼어 있었다. 건너방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방에 들어왔다. 꽃님이는 늘어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옆에 흘러내려 있었다. 아직도 어린 티가 나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왜 불렀어? 꽃님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그 안에는 피곤함과 무감각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벌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혼자 있기 싫으니까 여기서 자. 내 말을 듣고 꽃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그감 없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 의외였다. 바닥에 매트 따라줄 때.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님이는 거리낌 없이 침대 이불을 들치고 내 옆으로 들어왔다. 나는 방 안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옆에 누군 꽃님이는 쥐의 눈을 감고 금세 잠에 빠졌다. 한동안 나는 침대 위에 누워 꽃님이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다. 그렇게 오랜만에 나는 편안한 잠에 빠질 수 있었다. 다음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김 실장이 트럭에 고기를 싣고 오면 나는 고기를 손질하고 꽃님이는 그걸 포장해 다시 김 실장에게 넘긴다. 하루는 그랬다. 이틀도 그랬다. 하지만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불안감에 떨지 않았다는 것이다. 밤마다 꽃님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일까? 그녀의 존재가 나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물론 그녀에게 어떤 불순한 반전을 품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조금 더 바라는 게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함부로 손을 대고 싶진 않았다. 그녀는 술술했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을 간직한 채 지 공장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남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다. 꽃님이만큼은 지켜지다. 하지만 내 다짐을 기웃기라도 하듯 그날 김 실장은 내게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갯마판 안장인이라도 되려고? 하하하, 웃기지도 않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김 실장은 내 표정을 보며 눈을 바늘게 떴다. 괜히 척박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꼰님이 건드렸다간 진짜 피 보낼 수 있어? 전현 저거 보통 미친 년이 아니거든. 김 실장의 아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반대를 한 모금 짙게 달고 연기를 내뱉으며 덧붙였다. 걔는 평생 여기서 못 나간다. 기타 풀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곡이나 잘라. 나는 대꾸할 수 없었다. 그저 반대만 출하됐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꼰진이를 데리고 여길 나가자. 그날 밤도 나는 꼰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평소처럼 그녀는 금세 잠에 빠졌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꼰진아,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꼰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 위에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편안해 보였다. 저 얼굴이 이곳에서 평생 묻히게 된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나는 다시 중얼거렸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다. 기지 얼마나 돼? 꼰기니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바로저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나는 답답했다.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더러 신경 끄라는 뜻인가?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며칠 후 보기 전지를 하던 도중 나도 모르게 팔을 놓아버렸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도마 위에 놓인 고깃단위를 보던 중 문득 떠오를 생각 때문이었다. 언젠가 꼰진이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발가 벗겨져 도마 위에 올라가 바죽이 벗겨지고 뼈가 반아져 고깃단위가 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게 꼰진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 순간 칼을 집어던지고 꼰진이를 바라보았다. 꼰진이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둘이서 도망쳐야 한다. 꽃님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기서 나가자. 도망가자고. 꽃님이는 내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 모습에 나는 화가 났다. 정신 차려. 평생 여기 있어도 돈 못 갚아. 그놈들이 그냥 가만히 둘 것 같아.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언젠가 죽일 거라고. 뿐이니는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더 크게 소리쳤다. 너도 나도 결국 똑같은 고깃덩이가 될 거라. 여길 나가지 않으면 둘 다 죽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때 꼰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도망치면 잡힐 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 둘이서 도망치려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꼴도 찾고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곳을 있는 것도 꼰진이의 무표정한 얼굴도 모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가 철원한다고 했잖아. 널 지켜준다고. 여기서 나갈 수 있다니까. 근데 넌 왜 날 믿지 않는 거야? 내 외침에 꼰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오직 천호라는 단어만이 떠올랐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이런 X년이 꼬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소출한 척이다. 분노에 눈이 돌아갔다. 꾼이리는 역사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녀의 얼굴이 코앞에 바짝 다가왔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까지 이래?
다들 날 미친놈 취급했지만 너만은 아니라고 믿었는데 넌 아니었어야 했어.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을 더 가까이 당겼다. 그 순간 그녀의 차가운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다. 나는 더 이상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거칠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 순간 푸르륵 입안으로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들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입안에서 퍼져나왔다. 혀끝이 저릿저릿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푸락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키와 함께 튀어나온 건 괴상한 신음소리뿐이었다. 입안 가득 피가 넘쳐났다. 기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피 때문에 숨이 막혔다. 일이 할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휙 돌렸다. 그때 들려온 건 비웃음이었다. 이야, 야 지금 너 혓바닥 없어. 말도 못할 텐데? 고개를 돌리자 김 실장이 서 있었다. 깃꼬리를 올린 채 반대를 피우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 내 혓바닥 누가 잘라낸지 알아? 바로 내가 털어낸다고 했던 꽃님이다. 난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꽃님이는 시체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도마 위에 놓인 시체의 입을 억지로 걸리더니 팔로 혀를 자르고 있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머릿속이 아찔했다. 꽃님이는 장난에 혀를 집어들어 입에 다잡았다. 그녀는 그 혀를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제 알겠냐? 김 실장이 말했다. 저 엑스년은 원래부터 맛이 났어. 너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시츄에이션도 뽑아먹고 있었던 거야? 난 꽃님이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귓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단정은 없었다. 아무런 죄책감도 풀에도 없는 표정. 저초코 버마리, 왜 버마리가 됐는지 알아? 김 실장이 반대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전현이 혀를 씹어 먹었거든. 김 실장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딴 속하지 않으면 다음은 나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가족은 값싼 집으로 이사했다. 원래 살던 지역은 집값이 비싸서 이사할 때마다 전세난에 휘둘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얻은 집은 말도 안 되게 쌌다. 이런 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니. 어머니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다. 처음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매일 밤 밤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두운 시골집이 자꾸 꿈에 나왔다. 그곳은 항상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속의 소리가 너무 생생했다. 특히 도와줘, 살려줘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 꿈에서 깨어나도 귀에 그 소리가 맴돌았다. 그 이후 새벽 2시만 되면 꼭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또 꿈 꿨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소리쳤어. 부모님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꿈은 멈추지 않았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팠고 복통까지 겹쳤다. 그때도 자주 결석해야 했다. 의사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절에 스님을 초대했다. 스님이 집에 와서 현을 키우며 집 안을 돌았다. 스님이 온 날은 꿈이 없었다. 그날은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스님이 오지 않는 날에는 다시 악몽이 시작되었다. 두통과 복통도 점점 심해졌다. 결국 스님은 부적을 다져왔다. 현관문 위에 부적을 붙였다. 그때부터는 악몽이 사라졌다. 몸의 통증도 사라졌다. 우리 가족은 그 부적이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이사한 집에도 스님이 주신 부적을 붙였다. 그때부터 할머니도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부적의 효과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머리가 찢을 듯 아팠고 한몸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새벽, 거실로 나갔다. 할머니가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그 말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마치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건 부적이었다. 할머니, 그거 왜 뺐어요?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부적을 바라보더니 종이를 입에 가져갔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부적을 입에 넣고 씹고 있었다.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그때 등 뒤에서 바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기명소리가 섞인 바람소리였다. 나는 소리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부적을 씹던 그 입을 천천히 열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폐암에 걸린 할머니의 병원에 방문했다. 그날 할머니는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나는 기도하며 할머니가 괜찮기를 바랐지만 어쩐지 마음속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악몽을 꾸게 되었다. 언제나처럼 내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길 끝에는 커다란 문이 있었다. 내가 그 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원다가 나를 붙잡고 신을 주며 문을 닫았다. 그러던 중 그날은 뭔가 달랐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지 않았고 그 대신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나는 문을 향해 가며 손을 뻗었다. 또다시 이게 시작된 건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며 문을 열려고 할 때 손잡이를 잡자마자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균형을 지르고 있었다. 나 자신도 놀랐다. 평소에는 거의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 입에서 욕설이 나왔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토록 절박하게 균형을 지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옆에서 겁에 질린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너, 왜 이러냐? 왜 그렇게 균형을 지르면서 엄마는 나를 붙잡고 흔들었다. 나는 말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으면 나도 끝날 것이다. 내가 받을 고통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그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내가 깨어난 뒤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그 기분은 마치 현실과 꿈이 뒤섞인 듯했다. 엄마는 결국 나를 스님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스님께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엄마는 나를 스님에게 맡겼고 그 뒤로 우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님과 함께 떠났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물었지만 스님은 깨닫게 길을 걸었다. 가면 갈 것이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매우 외진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은 마치 지상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이 집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 내가 묻자 신기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낡고 오래된 집이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집 같았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집의 분위기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신기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정성스럽게 지도를 시작했다. 이 집에서 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란다. 나는 그가 하는 지도를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소망을 빌었다. 고통이 끝나면 좋겠다. 그러던 중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도를 멈추고 내게 말했다. 너는 이제 나의 길을 의지할 수 없다. 그 여자가 다시 내 꿈에 나타났다. 신기의 말에 나는 그가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신기는 나를 다시 데리고 내려가자고 했다. 내려오는 동안
그래서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며칠 후, 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다.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다. 나는 그날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이상한 경험을 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었는데 그 순간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검은 그림자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즐거운 듯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건 무엇일까?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나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후 나는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님이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게 결국 진짜였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살아남고 싶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스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점점 더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 고통은 언제 끝날까?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나를 떠날 때마다 고통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가 끝이구나. 이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다. 그녀는 여전히 천각을 바라보며 한 손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얼룩질 슬픔이 묻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순환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려고 애썼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믿음은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그림자가 언제쯤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제 삶도 달라질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그가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첫날 오는 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눈빛은 한참을 멀리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지시할 수 있었다. 그 믿음은 마치 그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그 사람은 모든 것이었고 그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려 했다.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 삶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왔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의 삶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녀의 세계는 흔들릴 것 같았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삶이 그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랐다. 그래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믿어요. 그녀의 믿음은 강했고, 그 믿음은 나에게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삶이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만 살지 않기를, 그녀가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도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여전히 커튼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가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며 자신을 놓지 않았다. 그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나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그것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기다림이 끝나 있다.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첫 길을 바랄게요. 그녀는 잠시 내 말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자신의 손자를 숨기기 위해 숨겼기 짓는 미소처럼 보였다.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가나요.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며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과의 추억이 제 삶의 전부니까요. 저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과의 약속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할 것이다. 기다림은 끝이었다. 그녀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는지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기다리며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 있다. 그녀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그녀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무엇을 믿고 기다리는지, 그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은 오직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그 선택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몇 주가 지나면서 카페에서의 일상은 점차 편안한 일들로 돌아갔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 커피 한 잔과 간단한 대화가 내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지만 현실은 점차 잊혀져갔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녀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가 떠난 후로도 나는 단단히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올 때마다 나는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두곤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나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그대로 카페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았다. 그때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의 시간들이 무색한 한편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오히려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표정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책을 하나 들고 있었다. 그 책은 내가 마지막으로 빌려준 책이었다. 그녀는 책을 테이블에 놓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책, 기억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끝이 있는 책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기억해요. 그 책을 빌려줬던 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책을 열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말했다. 그때 그 책을 갖고 정말 기뻤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났는지도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점점 더 깊어져 갔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사실 그가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기겠을까? 그녀의 삶은 그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부재가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래도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분명히 소중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의 추억 속에서만 자신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 사람 없이도 자신을 찾아야 할 시간이 왔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가끔씩 카페에 오곤 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그녀가 파케에 왔을 때 나는 그동안 기다렸던 말을 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됐어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는 내 삶을 놓쳤어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그녀와 나는 어느덧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대화들이 점차 깊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커져갔다.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더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더 가까워졌다. 서로가 가질 상처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많이 공감하며 관계를 쌓아갔다. 예전처럼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기다리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나친 기다림에 갇히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도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지만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정말 좋아요.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돼서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와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다. 그때 그녀가 내게 물었다. 혹시 나와 함께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이제 기다림의 끝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기다리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파텐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사실 그 사람을 기다릴 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그 사람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내 삶은 나만의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요.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와 내가 함께 살아갈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 누구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길들을 함께 걷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나는 그녀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어느 날 우리는 작은 봄 안에 앉아 있었다. 그날도 하늘은 맑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미래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요.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맞잡았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기다림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었다. 우리 둘이 함께한 시간은 끝없는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가 떠난 이후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사람은 결국 내 손을 떠났다. 천년이 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어느새 사라졌고 나는 그날부터 눈을 피해 살았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면 가끔씩 첫눈이 내리는 날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쓸쓸하기만 했다. 나는 여전히 그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제는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모든 따뜻함은 그 자리에선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는 항상 텅 비어 있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녀의 기억이 나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파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기다리면 돌아올 거예요. 그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나는 그 믿음을 거두어야만 했다.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몰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젠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술집에서 서빙기를 하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함에 지쳐 잠자리에 든다. 그때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그 시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며 살아가던 그 시간들이 아련하게 다가온다. 그때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조금씩 접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나는 또다시 그녀가 기다렸던 그 파케로 갔다. 이젠 그곳에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모든 감정들이 다시 떠오른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녀에게 닿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되돌려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첫눈이 다시 내리면 그때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했지만 그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매일 겪는 일상은 반복적이고 지루하다. 내가 일하는 술집은 언제나 시끄럽고 복잡하다.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다. 나는 이제 그녀를 기다릴 쉴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첫눈이 내리면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